디파이, 그러니까 디파이는 위험하다. 이거 거의 공식처럼 굳어진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디파이를 만든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에 이 판을 완전히 뒤흔드는 선언을 하나 했습니다. 디파이가 이제 저축 수단이 될 만큼 안전해졌다고요. 솔직히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2020년, 2021년 그 해킹의 시대를 기억하는 분이라면 뭐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희망 섞인 구호가 아니에요. 2025년을 기점으로 디파이 생태계가 보안, 확장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용자 자산 보호 방식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단계로 들어섰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비탈릭이 던진 이 한마디가 과연 허풍인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건지 그 근거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비탈릭이 저축으로서의 디파이가 마침내 실현 가능해졌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아직도 디파이 하면 연이율 막 수백, 수천 %짜리 농사 짓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네, 바로 그 이미지와의 결별을 선언한 겁니다. 과거 디파이가 1000% 같은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쫓는 말 그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투기판 성격이 강했다면요. 이제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투기가 아니라 인프라? 네, 단순히 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걸 넘어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 전 세계 누구에게나 보내고 또 안정적인 이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기대하는 그 본질적인 기능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 방을 노리는 그런 디지털 카지노가 아니라 뭐랄까 내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디지털 금고 같은 개념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애호가나 트레이더들만의 영역을 넘어서요. 전 세계의 일반 사용자들이 기존 은행 시스템의 대안으로 디파이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산을 맡길 만한 곳으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바로 그 신호탄인 셈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비탈릭은 2025년의 보안 수준이 2020년과 비교해서 밤과 낮의 차이라고 단언했어요. 이건 뭐 보통 자신감이 아닌데 무엇이 이 정도로 달라진 건가요? 2020년만 해도 정말 자고 일어나면 어디 해킹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첫째,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즉 코드 보안 검증의 기준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엄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형식적인 코드 리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경제적 공격 모델, 복잡한 논리적 허점까지 파고드는 다각도의 심층 감사가 거의 표준이 됐습니다. 업계 최고 보안 회사들한테 여러 번 교차로 감사를 받는 게 거의 의무처럼 여겨지고 있죠. 잠시만요. 근데 감사를 여러 번 받아도 뚫리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요? 자료에도 나온 밸런서 같은 유명한 프로토콜도 이미 검증을 다 마쳤을 텐데 해칭을 당했잖아요. 그럼 감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감사가 완벽을 보장하진 않죠. 그래서 두 번째 발전이 중요해진 겁니다. 바로 모듈형 보안 프레임워크의 도입입니다. 모듈형 보안 프레임워크요? 네, 쉽게 말해서 거대한 성벽 하나에 모든 방어를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성 내부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작은 방어벽을 여러 겹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러니까 예전엔 성문 하나만 뚫리면 왕궁까지 그냥 다 털리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각 구역마다 문을 잠가놔서 피해가 나더라도 그 구역 안에서만 제한되도록 만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한 곳의 취약점이 프로토콜 전체의 자금 유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는 각 기능을 독립적인 모듈로 만들고 그 사이의 연결을 철저히 검증합니다. 그래서 특정 모듈에 문제가 생겨도 피해가 시스템 전체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방화벽을 겹겹이 쌓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 경험에서 배운 교훈이라는 점도 인상 깊네요. 이게 어떻게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들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대형 해킹 사례들이 역설적으로 시스템 전체의 면역력을 키웠습니다. 어떤 방식의 공격이 있었는지, 어떤 종류의 코드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는지 모든 기록이 블록체인 위에 투명하게 다 남아있잖아요. 아, 그렇죠. 다 공개되어 있죠. 덕분에 새로운 프로토콜 개발자들은 이 실패 사례들을 교과서처럼 학습하면서 훨씬 더 견고한 설계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논리는 이해가 갑니다. 실패해서 배운다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돈이 그 교과서가 되길 원하지는 않거든요.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안전을 100% 보장해주지는 못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리스크 제로는 없을 겁니다. 핵심은 리스크가 0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보안 프랙티스의 성숙도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성숙도요? 네. 예전에는 해킹이 터지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프로토콜이 비상정지 기능, 특정 주소 자금 동결 메커니즘, 신속한 복구 계획 같은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구하는 능력, 이게 바로 성숙한 금융 시스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리스크 관리 체계가 잡혔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건 프로토콜을 운영하는 팀을 믿어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그 팀이 실수를 하거나 최악의 경우에 그냥 사라져버리면 제도는 어떻게 되죠? 이런 근본적인 불안감을 해결할 만한 장치가 바로 그 워크어웨이 테스트라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비탈릭이 강조한 워크어웨이 테스트는 아주 간단하고 또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이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도 내 돈은 안전한가?입니다. 와, 개발팀이 모두 사라져도 내 돈이 안전한가라니요. 이건 웬만한 은행이나 증권사도 통과하기 힘든 기준 아닌가요? 거의 완전한 탈중앙화의 끝판왕 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프로토콜이 기술적 문제로 갑자기 멈추거나 익명의 운영팀이 어느 날 갑자기 잠적하거나 혹은 핵심 개발자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더라도 사용자의 자산은 그들의 개입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레벨에서 온전히 보호되고 회수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아, 관리자의 선이나 능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네, 코드 그 자체로 자산의 주권을 보장하는 거죠. 이것이 2025년 디파이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디파이가 훨씬 안전해졌고 사용자의 돈을 보호하는 강력한 기준까지 생겼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해도 사용하기에 너무 느리고 비싸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더리움은 두 길의 층으로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레이어 1, 즉 L1은 우리가 아는 이더리움 메인넷인데 최고의 보안과 막대한 유동성을 책임지는 중심 허브 역할을 합니다. 국가로 치면 모든 금융 기록이 최종적으로 보관되는 중앙은행이나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같은 곳이죠. 아, 최종 기록과 보관. 네. 그리고 최근에는 가스 한도를 상향 조정해서 L1 자체의 처리 용량도 조금씩 늘리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송금하거나 앱을 쓸 때 체감하는 속도와 수수료는 L2에서 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레이어 2, 즉 L2가 실제 사용자들이 겪는 대부분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초고속 확장 레이어입니다. L1의 그 철통 같은 보안은 그대로 물려받으면서도 수수료는 수십, 수백 분의 1로 줄이고 속도는 극대화하는 거죠. 아,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L1은 모든 거래 기록이 영원히 남는 국가기록 보관소 같은 최종 금고이고 L2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빠르고 저렴한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결제망이군요. 맞나요? 하하, 완벽한 비유입니다. L1이 국가 간 송금을 위한 국제금융망이라면 L2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신용카드 결제망이나 간편 송금 앱과 같습니다. 빠르고 저렴하고 편리하죠. 자료에 나온 라이터 같은 솔루션이 초당 1만 건, TPS 이상의 거래를 지원한다는 대목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비자 카드가 초당 수만 건을 처리한다고 하니까 그 수준에 정말 가까워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단순히 코인을 주고받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개인 간의 소액 결제는 물론이고 한 기업의 전체 회계 시스템이나 심지어 작은 도시 단위의 지역 경제 시스템을 디파이 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에 그쳤던 일들이죠. 블록체인은 느리고 비싸다는 건 이제 정말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성숙했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보안, 사용자 보호, 확장성까지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디파이가 다시 주목받는 걸까요? 어떤 현실적인 필요가 갑자기 생긴 건가요? 이건 더 큰 그림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플레이션이나 특정 국가의 정치적 통제로 인한 금융 시스템 불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은행 계좌가 동결되거나
내가 평생 모은 자국 화폐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폭락하는 상황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내 자산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제든 통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 이게 생각보다 아주 현실적인 공포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에게 특정 정부나 기관이 검열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지구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디파이의 특성은 더 이상 기술적 철학이 아닙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매우 실용적인 생존 도구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기술적 신기함이나 높은 수익률 때문에 디파이를 찾았다면 이제는 현실 세계의 불안정성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디파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마침 기술적으로도 사용성은 크게 개선되고 보안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확장성은 충분히 확보된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필요와 기술의 성숙이 딱 맞아떨어진 시점인 거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니 비탈릭의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술의 성숙과 현실의 필요가 맞물리면서 디파이의 새로운 10년이 시작됐다고 봐도 될까요? 과거에는 높은 수익률이라는 하나의 장점만 보고 온갖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면 이제는 성숙한 보안, 강화된 사용자 자산 보호, 글로벌 수준의 확장성, 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서 비탈릭이 말한 금융자유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의존할 수 있는 제품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디파이를 바라볼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수익률이 몇 %인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돈을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맡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돈이 외부의 개입 없이 언제든 내가 온전히 회수 가능한 구조인가? 아, 워커웨이 테스트. 네, 즉 오늘 이야기 나눈 워커웨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프로토콜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와, 그 말이 정말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제 디파이에 돈을 넣을 땐 수익률이 몇 프로지?가 아니라 이 개발팀이 내일 전부 휴가를 가도 내 돈은 안전한가? 이걸 먼저 물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군요. 디파이에 대한 우리의 관점 자체가 성숙해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2025년의 디파이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며 새로운 금융의 기본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